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기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학과 자료를 통해서 본 원자력 정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해볼까 합니다. 과학과 자료, 통계를 기초로 한 정책은 실패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 통계 자료와 과학적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인공지능이 된 것처럼 감정이라든지 공포, 불안은 멀리하고 과학과 자료로 원자력을 한번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용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현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산업이 전력화될 것이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로봇, 빅데이터 등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온라인화되었고 그리고 정보 통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 공면을 갖다가 막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꼭 이룩해야 됩니다. 2021년 12월 말에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갖다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의지만 있지 사실 구체적 실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닥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나 가스가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94%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전력이 연결되지 않은 전력 고립 섬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질과 가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탄소 경제적 안정적 전원 공급을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은 에너지원 94%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규모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4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총 전력의 30%를 갖다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 또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이 돼가지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고요. 천지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고 그리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 자립과 원전 수출을 한 유일한 나라이고요. 미국 규제기관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원전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국가중 가장 싼 전기요금을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주력으로 한 그런 에너지 정책만이 에너지 현안을 갖다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천대의 정재호 교수가 발표한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잠재적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원전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계를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자력과 신재생은 서로 보완적이다. 그래서 원전이 확대되면은 신재생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과 원전 비율을 동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 방안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갖다가 최대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재생 자원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먼저 태양광 자원을 보면요. 우리나라 태양광 자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절반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력 자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풍력 자원은 영국, 북유럽의 한 3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내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자원은 보시는 것처럼 풍력은 이쪽 강원도 산간 지역하고 남해안 일대에서나 좀 강한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남해안 지역에 일사량이 높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는 발전을 하고 밤에는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간헐성 그리고 공급 불안전성 그렇기 때문에 또 저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한계지요. 이 그림은 지금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1에 따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2050년 어느 날 하루 동안의 전력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낮 동안에는 태양광이 이런 빨간색 부분과 녹색 부분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가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낮에는 태양광만으로도 이 전력 수요를 다 충당하고 또 전력이 남습니다. 이러한 잉여 전력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었다가 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낮에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태양광을 제어한 다른 전력원은 발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력원들의 발전량은 보시는 것처럼 오리 모양처럼 됐다 그래가지고 덕트 커브가 됩니다. 즉 다른 발전원들의 발전 효율은 매우 저조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에 기나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50년 여름에 만약에 장마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를 갖다가 태양광으로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력 공급의 불안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간헐성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제적 가치는 태양광과 풍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게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에너지 그 발전 점유율이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전력망도 많이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은 발전원별로 자원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테라와트 아워당 자원 활용을 비교해 보면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풍력도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가지고 원자력은 거의 뭐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은 양의 자원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을 갖다가 대규모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원자력은 그만큼 그 폐기물 양이 적게 나온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을 하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대략 여의도의 10분의 1 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여의도의 10배, 풍력은 그보다 훨씬 많아서 여의도의 50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비 이용 효율 면에서도 태양광은 대략 15%, 풍력은 20% 내외인데 비해서 원자력은 거의 8, 90% 이상의 발전 이용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원별 생애 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초저탄소 발전원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생에너지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LNG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는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지만은 질소 산화물은 석탄 발전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합니다. 즉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배출되게 되겠지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단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 발전 단가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절반도 안 되는 거의 3분의 1 가격의 발전 단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원자력의 사용 해결료 처리 비용이나 원전 해체 비용, 중대사고 비용이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발전 단가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발전 단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2050년이 돼도 우리나라의 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21년만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발간한 발전원별 전주기 평가 보고서인데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갖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집중형 태양광의 일부, 그리고 소규모 수력의 일부보다도 환경 영향은 조금 크지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보다도 원전의 환경 악영향이 작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원전은 사실 수명이 없습니다. 초기에 건설할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운영 허가를 갖다 먼저 받게 되는데, 대략 40년 정도의 운영 허가를 받죠. 그 운영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엄격한 안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원전이 여전히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러면 원전을 계속 운전하게 됩니다. 이전 운전 기간 동안 이미 원전을 건설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갖다 다 회수했기 때문에 원전을 갖다 계속 운전하게 되면 최고의 경제성을 갖다가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원전은 안전성이 보장되면 계속 운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 가격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2009년 UAE의 원전을 갖다 4기를 수출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한 기간 동안, 그리고 약속한 예산을 가지고 원전 건설을 갖다가 성공리에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거의 4분의 1, 프랑스의 거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자력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체르노빌은 흑연노이고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경수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원전이고요.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가압경수로서 굉장히 튼튼한 경락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과 높은 밀집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다수기 규제 요건을 갖다가 모두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동원전도 신용원전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극한재해 시에도 중대사고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방호 개념 전략을 갖다가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은 가동 연수가 총 500년 이상이 됩니다. 500년 이상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을 했고요. 향후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의도를 갖고 설계를 하고요. 기기는 고장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안전 설비에 대해서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다가 갖추고 있고요. 또 원전을 운영하면서 사람은 인적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을 갖다가 자동화 시켰고,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인적 오류를 최대한 배제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 강화로 향후 우리나라 원전은 중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안심할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은 이런 같은 기능을 가진 설비를 2개 이상 중복 설치하는 다중성,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다양성, 서로 2개 이상의 기기나 계통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또 내진 서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되지 않도록 다중의 방호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원자로 경락 건물은 대략 1m 20cm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경락 건물 충돌 시험에서도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잠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800km/h의 여객기가 경락 건물 벽에 충돌을 하는데 여객기는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가 되었지만 경락 건물은 그 건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사고 치명률이 낮은 발전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에너지원발 사고 치명률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세대, 3세대 가압경수로는 그 치명률이 0.5 또는 0.0008인데 이거는 체르노빌 사고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체르노빌 사고를 갖다 배제한다 그러면 사고 치명률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고 치명률이 가장 낮은 발전원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설비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진 자동 정지 시스템이라든지 원자로 냉각을 위한 비상살수 보조 계통 또는 수소 제거 설비도 갖추고 있고요.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제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소해 전원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해 전원이 끊어지면은 비상지진 발전기 또 대체지질 발전기 또 축전지로서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축전지로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2중, 3중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이동형 발전차가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도 고장이 나면은 언제든지 와서 전력을 갖다 공급할 수 있도록 외부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가압경수로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과 동일한 유형인 TMI 원전 2호기 중대사고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1979년 중대사고가 TMI 2호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극소량 주위 환경 오염은 없었고 보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2호기가 되었지만 1호기는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에 경제성의 이유로 정지가 되었죠. 이러한 원전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해결료 관리가 현안인데요. 사용후 해결료는 원전을 운전하고 나면 나오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발전소 소내 저장조에다가 습식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습식 저장을 한 원전을 다시 건식 저장을 통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제철이나 심지층 처분을 통해 가지고 최종 처분을 하게 되는데 사용후 해결료 관리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용후 해결료 저장 시설은 월성이 포화율이 99%에 이르렀고 다른 발전소들도 원전도 지금 포화율이 8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2031년부터 차례로 포화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용해결료 관리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사용해결료는 습식 저장을 하다가 건식 저장을 하고 중간 저장을 한 다음에 심지층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층 처분은 해결료 다발을 갖다가 구리로 된 캐니스터에 넣고 이 구리된 캐니스터를 갖다가 벤토나이트라는 완충제로 채운 후에 이것을 500m 이하의 천연 암반에다가 영구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장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은 3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심층 처분장을 갖다 마련을 했고 핀란드는 2025년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리아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터널이 있어가지고
심지층 연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심지층 처분 외에도 사용 후 해결료는 여전히 95% 그런 사용 가능한 해결료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 가능한 해결료 물질을 갖다 재활용하고 또 방사성 독성과 부피를 갖다 최대 감축할 수 있는 선진 원자로 주기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수출이 15%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가 났습니다. 수입은 602억 달러를 했는데 그중에서 에너지 수입액이 160억 달러입니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91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유가와 LNG 가격,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는 북해 풍력이 약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전력 공급에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걸 갖다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뉴욕시에서도 전기료가 4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원전을 닫고 LNG로 발전을 갖다가 대신을 했는데 최근 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에는 탈원 정책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가 지금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독일도 2022년 모든 원전을 갖다 닫겠다 그랬는데 원전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겠다고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우리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아리백이라든지 또는 카본 제로나 카본 프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아마 개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원자력과 천연 가스를 갖다가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닥친 에너지 현안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언드릴 것은 무탄소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성 통과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진을 추진해야 되고 대형 원전도 신규 건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 SMR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활용을 하고 산업 경쟁력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도 복원하면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원전을 통해 가지고 값싸고 경제적인 그리고 대량 수소 생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사용 해결료 관리 장기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특별법도 만들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마련하는 것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자력을 활용하면 제가 생각하는 일석십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도 가능할 것이고 안전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할 것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 안보와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할 것이고 지역 발전과 수출 동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